뉴욕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주식 시세표와 씨름하느라 애쓰다가 회전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정오 직전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벌떡 일어나 보니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조던 베이커였다. 그녀는 종종 이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다. 호텔과 골프장과 남의 가정집들을 오가는 생활 때문에 마땅히 전화할 시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화선을 타고 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대개 골프채에 맞아 사무실 창문으로 날아든 푸른 잔디부스러기처럼 신선하고 청량했지만 그날 아침의 목소리는 거칠고 건조했다. 데이진에서 나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은 햄스테드에 있어요. 오늘 오후 사우스햄튼으로 내려갈 계획이에요. 그 집에서 나오는 게 영리한 행동일 수는 있겠지만 그녀의 행동에 나는 짜증이 났고 그녀의 다음 발언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굳어버렸다. 어제 나한테 너무했어요. 어제 같은 날에 그게 그렇게 대수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말했다. 그렇지만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사우스햄튼 가지 말고 오후에 시내로 나오라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오후는 안 될 것 같고요. 알았어요. 오늘 오후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저런. 그런 식으로 한참을 떠드는데 갑자기 대화가 뚝 끊겼다. 우리 중 누가 먼저 날카로운 딸깍 소리와 함께 수화기를 내려놓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와 영원히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날 오후에 차나 마시면서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다. 몇 분 뒤 개츠비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다. 나는 4번이나 다시 시도했다. 마침내 화가 난 전화 교환원이 디트로이트에서 걸려온 장거리 전화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열차 시간표를 꺼내 3시 50분에 출발하는 기차 시간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러고는 의자에 몸을 파묻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때가 바로 정오였다. 그날 아침 기차가 잿더미 계곡을 지날 때 일부러 반대편에 앉았다. 하루 종일 호기심에 가득 찬 무리가 몰려와 있을 것만 같았다. 아이들은 먼지 속에서 검은 얼룩들을 찾아낼 테고 수다스러운 인간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반복하여 떠들어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자신조차도 점점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더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머틀 윌슨의 비극적 최후도 결국은 잊힐 것이다. 이제 조금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날 밤 우리가 떠난 뒤 정비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해야 할 것 같다. 경찰은 여동생 캐서린의 소재를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자기만의 규칙을 깨버린 게 틀림없었다. 도착했을 무렵에는 술에 너무 취해서 구급차가 플러싱으로 벌써 떠났다는 말도 이해 못할 정도였으니까. 겨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시키자 그제야 그녀는 구급차가 떠난 게 이 사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인 양 기절을 해버렸다. 누군가가 친절 때문인지 호기심 때문인지 언니의 시신이 간 길을 따라 그녀를 데리고 가주었다. 자정이 한참 지난 뒤까지도 군중이 계속 몰려와서 정비소로 들이닥쳤다. 조지 윌슨은 안쪽 소파 위에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계속 열려 있었으므로 모두가 그 광경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누군가 저게 무슨 짓이냐며 문을 닫아버렸다. 마이케일러스와 다른 서너 명은 그와 함께 있었다. 처음에는 4-5명이었는데
나중에는 두세 명 뿐이었다. 잠시 후 마이켈러스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15분만 더 있어달라고 부탁하고는 자기 가게로 돌아가서 커피 한 주전자를 끓여왔다. 그런 다음 혼자 그곳에서 새벽까지 윌슨 곁에서 머물렀다. 3시쯤 윌슨의 두서없는 중얼거림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는 좀 더 차분해졌으며 노란 차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노란 차가 누구 차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다고 단언한 후 2달 전 자기 아내가 얼굴에 멍이 들고 콧등이 부은 채로 시내에서 돌아온 일이 있었다고 불쑥 말했다. 하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자 주춤하고는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마이케일러스가 그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엉뚱한 시도를 했다. "조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자, 저기 잠시 앉아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2년? 아이들은요? 자, 조지, 가만히 앉아있어 보라니까요. 내가 묻잖아요. 애들은 없어요? 희미한 전등에 딱딱한 껍질의 갈색 풍뎅이들이 탕탕 부딪히고 있었고 밖에서는 차들이 질주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때마다 마이케일러스는 몇 시간 전 뺑소니를 친 차의 소리를 듣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정비소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시체를 놓아두었던 작업대에 얼룩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실 주위를 편치 않은 마음으로 서성거렸고 아침이 되기도 전에 사무실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다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따금 윌슨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조지, 혹시 교회에 다녀요? 오랫동안 가본 적이 없더라도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전화해서 목사님 좀 오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무 데도 안 다녀." "이런 때를 위해서라도 교회에 다니셔야죠. 교회에 한 번은 갔을 거잖아요. 교회에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조지, 내 말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결혼 안 했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인데." 대답하느라 몸을 앞뒤로 흔드는 리듬이 깨졌다. 잠시 그는 말이 없었다. 그런 다음 뭘 꿰뚫어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놀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애매한 눈빛으로 다시 돌아왔다. "거기 서랍 좀 열어봐." 그가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떤 서랍이요?" "거기 그 서랍, 그거." 마이케일러스가 가장 가까운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은 장식이 달려있는 조그맣고 값비싼 가죽 개줄 뿐이었다. 거의 새 것이었다. "이거요?" 그가 개줄을 들어올리며 물었다. 윌슨이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오후에 찾아낸 거야. 마누라가 뭐라 얘기하려고 하던데 그게 뭔가 수상쩍은 거라는 것쯤은 나도 알아." "부인이 이걸 샀다는 뜻이에요?" "마누라가 화장지로 싸서 화장대 위에 놔뒀더군." 마이케일러스는 도대체 뭐가 수상쩍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윌슨에게 그의 아내가 개주를 살 만한 이유를 10여 개나 제시했다. 그러나 윌슨은 이미 아내로부터 똑같은 해명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오, 어떻게 이런 일이..." 를 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위로하던 이의 몇 가지 해명도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그래서 그놈이 마누라를 죽인 거야." 윌슨이 말했다. 그의 입이 갑자기 벌어졌다. "누구요?" "찾아낼 방법이 있어." "무서워요, 조지." 마이케일러스가 말했다.
오늘 너무 경황이 없어서 지금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하고 계시는데 아침까지는 좀 쉬세요. 그놈이 살해한 거야. 사고였어요. 윌슨은 고개를 저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입을 약간 벌린 채로 아주 큰 소리로 하고 귀신 같은 소리를 냈다. 나는 알아. 그가 단언했다. 나는 사람 말을 웬만하면 믿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피해 끼친 적 없어. 그치만 내가 뭘 안다고 말하면 진짜 아는 거야. 차 안에 있던 놈이야. 마누라는 그놈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달려간 건데 그 자식이 그대로 깔아뭉갠 거지. 마이케일러스도 그걸 목격하긴 했지만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다. 그의 아내는 차를 세우러 달려갔다기보다는 자기 남편에게서 달아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아니, 부인이 왜 그러셨겠어요? 그만요. 그게 마치 대답이라도 되는 것처럼 윌슨이 말했다. 그가 다시 몸을 흔들기 시작했고 마이케일러스는 손으로 개주를 꼬면서 서 있었다. 어디 전화 걸어드릴 친구 없어요? 헛된 바람이었다. 윌슨에게 친구가 없다는 것은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아내 하나 감당하기에도 벅찼으니까. 그는 창문에 푸른 기가 돌고 방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기뻐했다. 5시쯤 밖이 충분히 환해지자 그는 불을 꺼버렸다. 윌슨의 음울한 시선이 바깥의 잿더미 계곡 쪽으로 향했다. 작은 잿빛 구름들이 환상적인 모양으로 새벽 미풍에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마누라한테 말했지. 오랜 침묵을 깨고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느님은 못 속인다고. 마누라를 창가로 데리고 갔어. 그가 겨우 일어나 뒤쪽 창가로 다가가서는 얼굴을 창에 갖다 댔다. 그리고 내가 말했지. 주님은 네가 저지른 모든 일을 알고 계셔. 네가 나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을 속일 수는 없어. 뒤에 서 있던 마이케일러스는 그가 T.J. 에클버그 박사의 두 눈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어둠이 사라지면서 그 거대한 모습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주님이 모든 걸 보고 계셔. 윌슨이 되풀이했다. 저건 광고판이에요. 마이케일러스가 힘주어 말했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창문에서 떨어져 나와 방 안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윌슨은 여전히 유리에 얼굴을 대고 새벽 여명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대로 오래 서 있었다. 6시가 되자 마이케일러스는 지쳐버렸고 밖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자 반가웠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전날 밤의 밤샘꾼들 중 하나였다. 그는 셋이 먹을 만한 아침을 만들었지만 그 남자와 자기 둘만 먹었다. 윌슨은 더 조용해졌고 마이케일러스는 잠을 자러 집으로 돌아갔다. 4시간 뒤 깨어나 정비소로 돌아왔을 때 윌슨은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윌슨의 행적은 그는 계속 걸어다녔다. 나중에 밝혀졌는데 루스벨트 부두에서 게지힐까지 가서 샌드위치를 샀지만 먹지 않았고 커피만 마셨다. 힘이 없어 천천히 걸었던 게 분명했다. 정오가 다 될 때까지도 게지힐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는 그가 뭘 하고 있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남자를 목격한 아이들이 있었고 길가에서 자신들을 이상한 눈길로 노려보는 남자를 봤다는 운전사들이 있었다. 이후 3시간 동안의 행적이 오리무중이었다.
마이케일러스에게 했던 찾아낼 방법이 있다는 말에 의존해 경찰은 그가 노란색 차를 찾으며 주변 정비소들을 다니느라 시간을 보냈으리라 추정했지만 그를 봤다는 정비공은 없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자기만의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2시 반쯤 그는 웨스트에그에 도착해 개츠비의 집으로 가는 길을 누군가에게 묻고 있었다. 그때쯤 그는 개츠비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2시경 수영복을 입은 개츠비는 집사에게 수영장에 있을 테니 전화가 오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여름 내내 손님들이 좋아했던 에어 매트리스를 가지러 차고에 들렀고 운전사가 그를 도와 매트리스에 바람을 넣었다. 그런 다음 그는 어떤 경우에도 오픈카를 꺼내놓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운전사가 생각하기로는 이상한 짓이었다. 오른쪽 전면 팬더는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개츠비는 매트리스를 어깨에 메고 수영장으로 향했다. 한 번 멈춰서서 매트리스를 고쳐맸다. 운전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젓고는 노랗게 물들어가는 나무들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다.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다. 그래도 집사는 졸지 않고 4시까지 기다렸다. 이미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시간까지. 나는 개츠비 자신도 전화가 정말 올 거라고 믿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 그는 자신이 오래 간직해온 안온한 세계가 이미 끝나버렸고 단 하나의 꿈을 갖고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해 비싼 대가를 치렀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무시무시한 이파리들 사이로 생경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장미 한 송이조차 얼마나 그로데스크하게 보일 수 있는지, 사람 손이 거의 닿지 않은 풀밭 위로 떨어지는 햇빛이 얼마나 날것일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는 몸을 떨었을 것이 틀림없다. 새로운 세상,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이런 세상에서 가련한 홀령들은 마치 숨을 쉬듯 꿈을 들이마시면서 우연을 가장하여 주위를 맴도는 법이다. 희끄무레한 나무들 사이를 지나 소리 없이 그에게 다가오는 저 잿빛의 기묘한 형상처럼. 운전사가 울프신 패거리 중 하나였다. 총소리를 들었다. 후에 그는 그 소리를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뿐이다. 나는 역에서 곧장 개츠비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현관 계단을 달려 올라오는 나를 보고야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그때 이미 거기 있던 모두가 뭔가 알고 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한마디 말도 없이 운전사, 집사, 정원사와 나 그렇게 넷이 수영장으로 달려내려갔다. 한쪽 끝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물이 다른 쪽 끝에 있는 배수구를 통해 빠져나갔기 때문에 물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다. 거의 물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잔 물결들로 인해 개츠비를 실은 매트리스가 불규칙적으로 흔들거리고 있었다. 수면에 거의 파장을 만들지 못할 작은 바람 한 점만으로도 예정에도 없던 화물의 예정에도 없던 진로를 방해하기에는 충분했다. 낙엽 더미가 매트리스와 부딪히자 컴퍼스로 그린 듯한 붉은 원이 물 위에 생겼다. 우리가 개츠비를 떠매고 집으로 올라간 뒤 정원사가 잔디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윌슨의 시체를 발견했다. 학살의 종결이었다.